아버지는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이성계 그 어른 잘못한 거 많다. 천벌을 받을 일이네. 안 그런가? 집안 말아먹을 그 고약한 성질이며 말솜씨 때문에 내가 뭘 했느냐. 어미 말 듣지? 이제 기댈 데도 없구나.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지긋지긋합니다. 정직한 판단을 내려주시오. 네 번째 이야기. 운리동 33번 길. 홍덕용은 남편 한화객에 수시로 당부했다. 오가고 반년이 넘게 걸리는 머나먼 여정이다. 이번 출행을 앞두고 더욱 자별하다.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자식 교육에 합당한 서책이라도 구해오세요. 딸 자식도 가르쳐야지요. 딸 자식이란 6번째로 낳은 막내딸 훗날 인수대비를 말했다. 덕용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서며 남편을 배웅했다. 남편의 출행은 덕용의 애를 늘 태웠다. 조선 천지가 울음바다가 되거나 말거나 남편은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남편의 신중성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시어머니의 울분을 가라앉힐 방도는 늘 지난했다. 누이 동생 둘을 팔아먹었으니 조선 땅에서 부귀영화는 누리겠구나. 제 딸들은 왕가에 모시고 제 누이 동생들은 바다 건너 이국 땅에 팔아먹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아비 일찍 잃은 박복함이지. 시어머니는 공녀로 끌려간 작은 딸의 혼수를 꺼내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겨우 추스르던 기력을 마지막으로 소진시키듯 시어머니의 횡포는 극에 달했다. 남편 한화기 모친의 곡해와 질타를 뒤로하고 묵묵히 집을 나서면 덕용은 홀로 가슴이 저려온다. 주저앉아 두 다리 뻗고 통곡을 해도 위로의 말을 덧붙이며 어깨를 다독거려주는 이도 없다. 혼자 울다가 혼자 그치고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푸념과 마주앉는. 덕용은 마당 한 귀퉁이에서 흙을 파고 노는 막내딸이 걱정스럽다. 자신의 몸에 깊은 병이 들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살을 넘겼으니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어설프지만 명나라를 다녀올 때마다 남편 한옥이 구해온 서책들은 곳간에 양곡 쌓인 것처럼 든든하다. 누가 가르쳐도 가르칠 수 있지 않은가. 공부는 오전 오후 하루 2차례만 한다. 덕용은 책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은 막내딸을 건너다보며 다잡는다. 어제 배운 것이 무엇던가? 소학입니다. 소학이란 무엇이라고 했느냐?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제목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대학은 그 터에 제목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신 능현이면 예급 부모니라. 내가 능히 어질면 명예가 부모님께 미치느니라. 막내딸은 자쪽 냄새가 솔솔 풍기는 말랑한 입술을 여다듬며 덕용을 만족시켰다. 그 다음은 악영 인친이면 인경 아친이라. 내가 남의 어버이를 공경하면 남이 내 어버이를 공경하느니라. 자, 그럼 오늘은 어디를 공부할 차례냐? 붕우 유과하면 충고 선도하라. 친구에게 잘못이 있거든 충고하여 착하게 이끌어라. 출필 고지하고 반필 면지하라. 나갈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배워라. 썩 잘했다. 명교니 열여전이니 여교니 명심보감이니 공부할 건 여기 더 있는 거 아느냐? 조금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떼면 되는가요, 어머니? 덕용은 말문이 막힌다. 자신의 명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 권도 빠뜨리지 말고 익혀야 하느니. 그래야. 덕용은 역시 끝말을 잊지 못한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래야 왕비가 된단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덕용은 막내딸의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비집고 일어나는 남편에 대한 불신을 누른다.
1년도 좋고 2년도 좋은 세월을 명나라에 머물더니 첩을 두었고 오남매를 낳았다는 소문도 있다. 조선 땅의 6남매는 어쩔 셈이요. 우리 군왕께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이요. 덕용은 혼자 묻고 돌아서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인다. 남편의 담담한 대응은 등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었고 덕용은 안도한다. 우매하게도 매번 그렇게 안도하면서 남편을 배웅하기로 한다. 그렇게 봄이 가고 삼복지경이 오지만 시어머니는 살얼음판. 장성한 아들 셋이 황소바람은 막아준다지만 이부자리를 덮고 어둠을 지켜보면 시어머니의 냉기와 남편에 대한 불신감은 명주실 매듭처럼 엉키었다. 여자의 시기 질투여서 자식들에게도 차마 발설하지 못한다. 이 누추한 감정에서 일탈하는 방도는 막내딸에게 서책을 읽히고 왕가에 보내는 일이다. 친정아버지 홍여방의 낮고 근엄한 육성이 들린다.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하느니. 친정아버지 홍여방은 속과 생원 진사를 거쳐 이듬해 21살에 증광문과에 급제했다. 부왕 이성계의 안가슴에 불을 지피고 등극한 방원이 승전의 북을 두드리며 치른 과거 시험이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식년시와 달리 합격자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권유위 또한 알 수는 없지만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후 벌이는 축제 분위기는 조금도 다름없다. 합격자들은 입골하여 임금이며 종친, 문무백관, 그리고 부모님이 배석한 가운데 홍패를 받았다. 친정아버지 홍여방은 자주 회고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자리에 부모님을 모셨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구나. 육아라는 행사가 있는데 합격자들은 시고안이며 부모 친척 혹은 자신이 공부하던 곳을 방문하여 축하를 받았단다. 맨 앞에서 길을 정리하는 사람 그 다음이 안내꾼들과 광대, 그 다음에 합격자들이 말을 타고 뒤따르는데 보통 3일 동안이나 도송에서 벌어졌지. 지방 출신 합격자들은 마을 어귀에서부터 고향집에 다다르는 길목까지 100리거나 200리거나 분별하지 않았어. 거리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잠자고 제멋대로였지. 축제란 통제되고 억압되었던 가건물을 붕괴시키는 배설 행위의 또 다른 모습일까. 홍여방은 누군가가 퍼붓는 술벼락이 후련하다. 상반신을 가까스로 떠받들던 하지가 맥을 놓는다. 거리 중천에서 개망난이 몰골로 널브러지기 수차례. 부모님의 엄중한 시선도 까맣게 있는다. 아버님, 어머님, 이놈의 못된 난장판을 오늘 하루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나이 21살 기필코 임금님의 어부가 찍힌 교지를 받아냈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가로 세로 폭이 한 자가 넘는 붉은 종이의 합격 증서. 분명코 홍패입니다. 여식만 줄줄이 나타가 이해 들어 등남의 기쁨까지 누렸습니다. 불사이, 천지신명께서 노하실라 입 다물고 근신하렸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읽고 또 읽어 달아지더라도 입안에 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균생원 홍여방 제3급제 출신자 1401년 신사명 건문 3년 10월 생원진사를 엊그제 거치고 이어서 대과에 급제했단 말씀입니다. 아플싸, 천지신병께서 노하실라 입 다물고 근신하렸다. 네네, 알겠습니다. 홍여방은 곧 원자우동시학에 임명되었다. 방원은 10살배기 양녕대군 이제를 왕세자에 책봉한 뒤 골머리를 앓았다.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이었다. 양녕대군은 궁중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 궁중을 몰래 빠져나가 사냥이나 풍류를 즐겼다. 부왕 태종의 화를 극도로 돋운 것은 숙부와 매형의 첩이었던 기생과 거침없이 사통하는 짓거리였다. 종당에는 기생첩 어리에게서 딸을 낳았다. 홍여방은
밤낮으로 양녕대군을 불러놓고 알아듣도록 훈계했지만 까만 눈만 당돌하게 반짝거렸다. 스승님, 나도 아버지처럼 여러 후궁을 거느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같은 남자요 같은 왕의 자격을 갖췄지 않습니까? 기생 어리가 내 딸을 낳았단 말입니다. 유모를 구해주십시오. 양녕대군은 약권의 스승 홍여방을 일거에 눌러버렸다. 씨를 뿌리는 버릇도 아비의 됨됨이와 비견될 터. 홍여방은 양녕대군의 폐위를 쓸쓸하게 지켜보면서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양녕대군은 감찰 대상이 됐고 유배지를 떠돌거나 유배지를 벗어나는 행동거지로 대신들의 항의가 들끓었다. 참소와 탄핵이 끊이지 않았다. 홍여방은 그들의 뜻을 완곡하게 무마시켰다. 그건 아닙니다. 유배지를 너무 멀리 잡지 마십시오. 가까이 청주쯤으로 정하십시오. 이틀 거리로 잡아야 음식이며 여러 가지 보살피기에 무방합니다. 홍여방은 양녕대군의 천방지축 떠버리는 망나니 짓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두드렸다. 깊고 그늘진 눈매의 강직함과는 달리 홍여방은 자상하고 온화했다. 국정에 바쁘면서도 출가한 여동생이며 딸과 누님의 집안일까지 발빠르게 보살피고 관여했다. 그날도 이조참이 홍여방은 누님 여옥의 집을 서둘러 찾아갔다. 이번 기회에 매형님 적성에서 풀려나오셔야 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간곡하게 설득하기 수차례. 홍여방은 응답이 선뜻 떨어지지 않는 누님 여옥의 태도에 울컥 화도 치밀었지만 뭉치고 또 뭉쳤다. 여옥은 섣달밤이 깊도록 잠을 설쳤다. 쌀락눈이 뒷동산 갈잎에 떨어지는 소리가 휘몰리는 바람결을 따라 간간히 끼어들었다. 여옥은 진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홍여방의 권유가 아니더라도 왕가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올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매형님께서도 의중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누님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서 고생하고 엇길로 돌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정의라고 착각하지요. 매형님의 판단을 옳지 않다고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서 바다로 흘러드는 이치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골짜기 물도 냇물도 끝내는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자네 매형 윤씨가 그걸 못하는 것은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는가? 참손이 귀양살이니 고생도 할 만큼 한 사람이니 생각이 달라졌으리라 믿네. 자식들 장래를 봐서라도 당신 고집대로만 세상을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을 거네. 며칠 전 홍여방은 태종의 부름을 받고 입궐했다. 태종은 춘천 도호부사 이속으로부터 한마디로 거절당한 옹주와의 혼사 얘기를 꺼냈다. 얼굴에서 열패감을 내내 씻지 못하던 태종은 참담한 심사를 누르고 입을 열었다. 일국의 왕이 바둑 친구 녀석의 청혼을 거절당하다니 있을 수 있는 얘긴가? 궁은 어떻게 생각하오? 홍여방은 할 말이 없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불충이요.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남녀간의 잠자리라는 것은 기묘한 것이어서 부싯돌처럼 부딪혀봐야 한다. 불꽃이 튈지 아닐지 두 사람만의 내밀한 곳. 그 정점에서 벌어지는 사단은 아무도 모른다. 맹인점술같이 화를 시켜서 상호군이나 대호군 중에서 잘생기고 지혜로운 아들들 나이를 알아올리라고 했지. 그랬더니 윤향의 아들 나이를 써가지고 왔네. 이송 녀석의 얘기를 알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 우선 이 혼사에 뜻이 있다고 들었다. 네 매부지? 예, 전하. 저의 손위 매부입니다. 홍여방은 파주 적성 매부 윤향의 유배지를 찾아갔다.
왕태종의 뜻을 전하자 윤향은 몇 줄의 글을 써서 건네주었다. 내 염려는 말고 우리 가솔들 자주 찾아가서 보살펴주게. 이곳 적성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보내는구려. 아침 저녁 찬소리가 내리고 우란의 국화꽃이 날로 싱그럽소. 외딴 집 주모 할망구의 도움으로 그동안 따뜻한 잠자리, 따뜻한 음식, 짐식은 무난했소. 그러나 옮겨야 할 것 같소. 할망구가 죽었소. 마을의 노비 한 녀석이 근방에 마땅한 거처를 물색 중이요. 처남 홍여방의 내방으로 처자식 소식은 듣고 있소. 나이 30적부터 시작한 유배길, 충청도 공주로 또 이곳 적성으로 10여 년이구려. 근방의 상령이니 마전이니 연천이니 하는 곳의 현감들이 처음 한두 차례는 찾아오더니 근래는 걸음을 딱 끊는구려. 별 볼 일 없는 인물임을 알아버린 것 같소. 크고 작은 일 모두 처남 여방의 뜻에 따르기를 바라오. 여방은 사려가 깊고 신중하오. 언행에 실수가 없으며 나하고는 많이 다른 사람이요. 태종 17년 1417년 9월 하순 적성에서 윤향 글. 여욱은 입을 떼었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성계 그 어른 잘못한 거 많다. 왕명을 받들어 병사를 거느리고 출정했다가 위화도 회군이라니. 요동정벌을 계획했다가 허락도 없이 말이야. 최영 장군이 어떤 분이라는 건 자네가 더 잘 알 터이지. 그분을 참살한 것도 크게 잘못한 거고 20살 겨우 넘긴 우왕, 10살 배기 장왕을 죽인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네. 안 그런가? 여욱은 친정 남동생에게 안색을 들키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린다. 떨리는 10손가락을 맞잡아 무릎 위에서 단단히 엮는다. 재상 최영 어른. 그분은 중국에서 난군을 토벌하고 압록강 서쪽에 팔참을 수복했다. 외선 400여 척을 격파하고 창고라는 홍건적 사만을 물리쳤다. 왜구와 싸울 때는 모함으로 좌천되고 벼슬이 삭탈되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왜구가 삼남지방을 휩쓸 때 홍건적을 대파시키지 않았는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매영님 설득시켰더니 이번엔 누님이란 말씀입니까? 개국공신이니 뭐니 다 인정할 수 없네.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잘했다고 할 말이 있다니. 여욱은 목소리를 낮춘다. 낮추지 않은들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친정 남동생의 이조참 이 자리를 믿고 오기를 내세우고도 싶다. 태조 이성계에 사불가론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리는 일은 옳지 않으며,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셋째,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으로 왜구가 침범할 염려가 있고, 넷째,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여서 활의 악교가 녹아 무기로 쓸 수가 없다. 썩 옳습니다. 우왕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공민왕 그는 왕좌에 앉기는 문제가 있는 인물입니다. 11살에 볼모가 되어 원나라에 끌려가서 10여 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노국공주를 만나 결혼하고 그녀가 난상 끝에 죽자 사진을 걸어놓고 그리움을 달래면서 평생 연인으로 삼았습니다. 국정은 보살피지 않고 중신돈의 하녀를 건드려 임신을 시키는가 하면 자제위라는 미소년 집단을 만들어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그들과 비빈들 사이에 음란 사건이 벌어지고 공민왕은 그를 즐기는 관음증 환자가 됐습니다. 공민왕은 비빈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익비가 자제위 소속의 홍윤과 사건을 벌였습니다. 공민왕이 요구했습니다. 아들이 없던 터에 후계자를 얻기 위해서 말이지요. 익비가 임신을 하자 공민왕은 외간 남자와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홍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이 미리 들통나면서 공민왕은 그들 일당에게 살해됩니다. 익비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딸이고, 그렇다고 신돈의 여종의 몸을 빌려 태어난 우왕에게 국군을 맡길 수는 없던 겁니다.
애초에는 공신이 52명이더니 이성계의 아들 새 왕자가 더해져 55명으로 늘었단 말일세. 자네 매형 윤양만 빠졌어. 홍여방은 한심해서 더 이상 말을 끊고 여욱은 머리를 돌린다. 이조판선이 호조판선이 하다가 영의정 자리에 있는 한상경 어른도 공신 명단에 들어갔더군. 여욱은 까짓것 더러워 하면서도 공신전들이 챙긴 각종 명분에 연연한다. 1등 공신까지는 아니더라도 3등 공신만 돼도 앞에 떨어지는 재물이 엄청나다. 공신전 70결, 노비 7명, 연 백미 500여 가마가 수확되는 토지와 그에 필요한 노동력이 제공된다. 자네 사위가 한화기지. 나는 그럼 그분한테 뭐가 되나? 이리저리 잘도 얽혔다. 거미줄처럼 말이야. 그것도 실상 잘하는 짓은 아니야.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상피법에 어긋나는 짓거리. 누님, 저의 사위 한화학 20살 안팎의 어린 나이지만 명나라와의 외교 잘하고 있습니다. 공년이 공물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이지만 명나라 황제한테 극진한 대우 받습니다. 황제의 식사를 관리하는 광록시소경 자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성이 없지 않은 모양입니다. 공녀로 끌려가는 부모 형제들은 물론이고 남이 잘 되는 것 못 보는 시기심 많은 자들에게서 말입니다. 무슨 일이건 다 맡아서 하노라면 두루두루 다 좋을 수는 없지. 여욱은 간살스러운 목소리로 친정 남동생에게 물젖은 창호지처럼 착 감긴다. 때가 어느 때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산단 말인가. 매형님의 집안 말아먹을 그 고약한 성질이며 말솜씨 때문에 이름도 익히 알려졌지만 그래서 이런 연줄도 있습니다. 매형이란 사람 쓰잘데없는 말만 하는 사람 같지만 그 속에 쓰잘데 있는 말도 섞였네. 여욱은 남편 윤향을 두둔하는 말로 교묘하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형국으로 몰고 갔다. 윤향은 개국 공신들을 한고조 유방을 따르던 졸개들로 비유하면서 공신들에게 나누어 준 전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상소문을 올렸다. 왕태종이 가만두고 보겠는가. 이성계를 왕을 배반한 유방으로 비견했으니 윤향이 옳다고 나서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라 오라 하고 장단을 맞추던 인종들도 씻은 듯 사라졌다. 유백길 홀로 떠나면서 세간의 인심을 알았을 터. 남편 윤향으로 말하자면 형조 호조판서까지 지냈던 벼슬아치다. 기고만장하던 그놈의 성질 이제 개나 줘라. 아니지. 쓰잘데없는 그놈의 성질 더러워서 개도 안 먹는다. 20여 년이나 연상인 대사헌 남제, 왕태종의 세자 스승이던 그 어른을 부정을 했다고 탄핵했다가 충청도 공주에서 귀양살이를 한 적도 있다. 여욱은 남편에게 몰박을 주기도 여러 차례. 그러나 어느 사이 자신도 그의 동지가 되어 있었다. 흉보면서 담는다던가. 우리 생질 윤계동이 옹주의 남편 부모가 되면 개국공신에 될 것 아닙니다. 그럴까. 희희낙낙도 잠시 여욱은 고개를 젓는다. 평생을 아내 치마폭에서 머슴처럼 살아야 하지. 기생옷섭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사나이답게 살기는 다 틀렸지. 넷이나 고자처럼 허리 꺾고 예 해야 하고 말이지. 홍여방은 누님 여옥의 뒷말은 공연한 연불쯤으로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계동의 혼사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조심스럽고 잔잔하게 진행되었다. 하필이면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흩날려 떨어지는 꽃잎을 연상했을까. 고운 바람결이라면 봄철에 살랑이는 바람이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어서 슬픔과는 거리가 있다. 겨울 고운 바람이지만 연약한 꽃잎에게는 잔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름답지만 슬픈 봄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윤향은 아들 혼사에 앞서 유배지 적성에서 풀렸다.
대간이나 언로의 이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경상도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를 형식적으로 한두 달 거친 뒤 곧 형조 판서로 발탁되었다. 여욱은 혼례를 진행시키면서 내내 표정도 말도 없다. 속내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고 절차를 지켜 혼사를 끝냈다. 맏아들 윤경동은 모탈에서 있는 듯 마는 듯 말썽 없이 처자를 거느렸고, 둘째 윤계동, 셋째 윤호동은 쓰다듬는 대로 깃털을 차분히 접는 효자라고 생각하며 안도한다. 남편 윤향. 제발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삐져나오는 모양새가 되지 말기를. 이속은 핏물로 젖은 걸레처럼 형장에 널브러졌다. 몸종을 범해서 태어난 옹주를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없다고 태종의 청혼을 거절한 것이 죄목이었다. 하늘 끝자락에 겨울이 멈칫거렸다. 시야가 희뿌였다. 넷째 막내 아들 이근수가 손수레를 끌고 다가왔다. 이속은 손수레 쪽으로 몸을 굴렸다. 운신은커녕 손가락 하나만 까딱여도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들 이근수가 총총히 달려가 아비를 안아 손수레에 싣는다. 헛개비처럼 가볍지만 피비린내가 물씬 풍겼다. 수척한 몸집 어디에서 이처럼 흥건한 핏물을 쏟을 수 있었을까. 장일백대를 치면서 수시로 곁들인 명령이 석고대주에 하렸다. 이다. 석고대주에 할 일도 안 할 일도 없다는 말도 할 수가 없을 만큼 비명만 터졌다. 비명은 또 비명을 끌고 나왔다. 먼 지방으로 부처하라는 왕태종의 윤유가 떨어졌다. 이근수는 손수레를 끌었다. 삐그덕 삐그덕 두 개의 바퀴가 굴렀다. 이근수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다. 14살 배기 아들의 힘으로 운반둘 만큼 쇠약해진 몸집도 그렇고 자신의 혼사 문제로 불거진 모든 사태가 그랬다. 아버지가 이 지경으로 될 바에는 정신옹주인가 무슨 옹주인가의 남편이 되는 일도 못할 일은 아니라고 중얼거린다. 어깨에 힘을 기울일수록 눈시울이 덥고 콧잔등이 시큰하다. 옷소매로 눈두덩을 문지른다. 눈발이 희끗거렸다. 문득 손수레를 멈추고 저고리를 벗어 아버지의 몸에 덮는다. 아버지의 작게 움츠린 몸은 죽은 듯이 반응이 없다. 대간, 사간원, 사헌부, 의정부, 육조로부터 상소가 연일 올라왔다. 이속의 불충, 반역죄는 마땅히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 석 달째다. 의리로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불충한 신하 이속, 머리를 보전하고 시골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서인으로 삼고 곤장을 쳐 귀양 보내고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뒷날을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구금이 함께하는 것인데 전하의 사사로운 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왕실을 업신여긴 횡역하고 불경한 마음은 전하께만 득죄했을 뿐만 아니라 천지, 신지, 일국의 신민이 함께 분하게 여깁니다. 전하는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이속의 죄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그 몸을 베고 그 집을 정몰하여 신민의 분을 쾌하게 하십시오. 이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관방입니다. 지금 이속의 범한 바를 대간에서 죄 주기를 청하는데 전하가 단지 가벼운 법전을 따르니 대소신료가 결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속이 신자로서 군부의 명을 거역하였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이속의 불성실한 말로 그 자식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여 청혼을 물리치느라고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였으니 그 죄가 두 가지요. 이해부터 제왕의 아들은 모가로서 존비함을 따지지 않는데 이속이 사심으로 망령되게 공주나 옹주의 세계를 의논하였으니 그 죄가 세 가지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인군에게 무리하게 하는 자를 보면 응전히 조작을 쫓는 것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천하 국가의 대방을 삼가고 대소신료에 바라는 것에 맞게 하십시오.
알았다. 어린 것들 문제로 일을 크게 그르칠 염려가 있어 다음 기회로 미룬다. 태종은 그들의 울분을 잠재우는 여유를 보인다. 이속과의 우위를 지키려면 충신, 그들에게서 한두 걸음 늦추며 따라가 주는 것이 보기에도 좋다. 충신들은 또 알아서 복지부동할 터이니까. 태종의 배려와 우위는 거칠애였을까? 국혼을 지키려는 신들의 애국충정인가? 이속은 전옥에 갇혔다가 멀리 경상도 창원으로 부처되더니 가산을 정몰당하고 창원부 관노로 결정되었다. 대간들이 대궐에 나와 청했을 때 전하께서는 절대로 윤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틀 전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매일 궁궐에 나와 서성거리던 막내 아들 이근수가 울먹이며 소식을 전했다. 이속의 아내는 아들 이근수를 품어안고 통곡했다. 자식까지 줄줄이 엮이는 관노비냐. 이속의 아내가 울음을 물리치고 정신을 찾는다. 아닙니다, 어머니. 전하께서 그것만은 끝끝내 윤호하지 않으셨답니다. 이속의 아내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17년 후 윤향의 아내 여옥은 막내 아들 효동을 불러앉혔다. 아무 말 말고 어미 말 좀 듣거라. 왜 있지 않더냐. 이속이라는 분 말이다. 꼬장꼬장한 성미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 알거지 신세에 관노로 떠돌다가 객사를 하셨잖냐. 그 막내 아들 이근수는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 그 못령이 내린 거지. 네 형은 못나서 아비엄이 말 순순히 따르는 줄 아느냐.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삐죽하게 쑤시고 나와 본들 별 수 없지. 여옥은 둘째 아들 효동에게 수시로 통사정했다. 형 윤계동의 온건한 인품을 본받으라고. 싫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계동이 형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하들이 나라의 매를 훔쳤을 때 형님은 상사로서 그 사실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준 벌로 형님은 직첩을 빼앗기고 유배당하고 집이니 땅이니 재산이 몽땅 아내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부하가 매를 훔친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트집일 뿐이지요. 술 좋아하고 이재니 성산문이니 신숙준이 하는 왕족 문인들과 친분을 맺고 음풍영월한 데서 아내한테 밑보였던 겁니다. 형님 윗동서 박종우 경우도 보세요. 결혼 4개월 만에 아내 정여옹주가 졸하자 어떻게 됐어요? 재혼은 안 되지만 첩을 들일 수는 있다. 첩을 들이되 문벌이 좋은 집안의 딸은 안 된다. 결혼할 때 예의 따른 혼서도 안 된다.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물로 4초 100필 쌀 2섬을 슬그머니 보냈답니다. 그것이 이 난리 때까지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장모 임빈권 씨가 주위 사람들을 말리는 모양입니다. 재혼해서 자손은 봐야지 하고 말입니다. 죽은 딸을 봐서 직첩이고 재산이고 몰수할 뜻은 없는가 봅니다. 권 씨가 국녀 출신이기는 해도 사대부 집안의 딸이어서 품격이 남다른 데가 있어 그쯤 된 겁니다. 문소전에 입번을 해야 하는데 낚시질을 간다거나 길에서 만난 관료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거나 벼른검을 맡아놓고 노라리를 친다거나 아무튼 눈밖에 났다 하면 유배길입니다. 경영군 이비는 모친 상중에 기생 1.홍을 집으로 불러들인 망난입니다. 서숙부의 작태를 동기간이라는 명분으로 씻어덮고 용납하는 왕 이도의 처분도 마땅치 않습니다. 윤향의 아내 여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의 친정 남동생 홍여방을 들먹인다. 차돌처럼 희고 단단한 긍지와 자존심으로 왕족을 손녀 사위로 삼고 싶어 애가 졸아붙는다. 경영군 이비 어르신은 너의 외삼촌 홍여방 어른과는 20년 지기지으시다. 명나라 사신으로 북경의 나라하니 다녀오신 적도 있지. 황제께서 예부에 명령하기를 세자 이제가 조연할 때처럼 접대하라 했단다. 하루는 경영군 이비를 전에 오르게 하고 황제가 어좌에서 경영군 이비가 꿇어앉은 곳까지 내려오시더니 한 손으로 모자를 벗기고 한 손으로는 상투를 어루만지면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이 모두 왕이고 너는 걱정이 없는 처지에 있으니 학문과 활쏘기에나 열중하라.
자중하고 근신하면서 글을 읽어라 하고 자비로운 말씀으로 격려하고 후한 대접을 하셨지. 어제 서문을 붙여 새로 지은 성리대전과 사서오경 황금 100냥, 색비단, 채색비단 각각 50필, 생명주 100필, 말 12필, 양 500마리를 하사받은 일에 여욱은 두고두고 감격했다. 경영군 이비의 상투에 묻은 명황제의 손때는 씻기도 아까운 것. 윤효동은 왕 이도로부터의 청혼을 받들어 찾아온 도승지에게 거침없이 말했다. 제 딸아이가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극히 사랑하여 데려가겠다는 사인의 아들과 이미 납치를 했습니다. 윤효동은 형 윤경동과 윤계동, 손아래 처남 등과 신중하게 상의한 결과를 말했다. 선빈 안씨가 낳은 옹주. 윤효동은 태종의 방만한 씨 뿌리기가 혐오스럽다. 그는 서리거지 무렵에 열린 주롱박들의 짝짓기를 미처 끝내지 못하고 졸했다. 왕 이도는 부친의 서리거지 무렵에 열린 주롱박들을 살뜰히 거두어야 한다. 그것은 선친에 대한 예의요 효심이다. 죄송하지만 윤효동은 왕족들의 탐욕에 불을 지르고 싶다. 왕 이도는 윤효동을 불러들였다. 오냐, 그 사인의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 남간이라고 합니다. 왕 이도는 남간을 다시 불러들였다. 네가 윤효동의 딸과 납치를 했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윤효동은 거짓을 꾸며 감히 왕족을 희롱했구나. 왕 이도는 윤효동을 의금부에 보내어 국문하도록 명했다. 장일백대와 도형 3년에 처하라. 6, 7월 삼복지경에 내려진 명령은 서리빨처럼 윤효동의 뒷골을 때렸다. 어저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요동쳤다. 내가 뭘 했느냐? 어미 말 듣지? 이제 기댈 데도 없구나. 여욱은 난감했다. 친정 남동생 홍여방을 불러댈 용기도 면목도 없다. 저 쑤셔대는 파평 윤씨의 못된 버릇. 걔도 안 먹는다. 외삼촌요?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아직도 외삼촌만 하십니까? 썩어 문드러질 관료의식. 지긋지긋합니다. 장 60대 도형 1년을 속량하자면 동전 12관에 면포 2필이거나 대전 7냥이다. 최고형 장 100대에 도형 3년을 받았으니 속형을 하자면 동전 24관에 우승포 120필. 5단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윤효동은 아내가 꾸려주는 대로 옷 몇 가지 챙긴 주루막을 등에 짊어지고 살인문을 나섰다. 형리들이 웅기둥기 따가와 포승줄을 풀었다. 어머니 여옥의 구차스러운 늙음을 지켜보는 노릇도 지리멸렬하다. 소금 굽는 일이면 어떠할 거며 쇠를 녹이는 일, 종이 만드는 일, 기와 만드는 일, 숯 만드는 일, 그 노역에 지친들 무엇이 안타까우랴. 윤효동은 일탈을 꿈꾸며 이새를 조여 물고 고개를 들었다. 복내산 섯을 푸른 봉우리가 성큼 다가왔다. 선홍빛 노을에 속절없이 물들고 있었다. 훗날 인수대비 한옥의 딸 한씨는 남편 이장이 병상에서 일필휘지 갈겨 쓴 시를 먹물도 마르기 전에 모시고 간호하는 시질자에게 보여주었다. 비바람 무정하여 모란꽃이 떨어지고 섬돌에 펄럭이는 붉은 작약이 줄 안에 가득 찼네. 명황이 촉당에 가서 양귀비를 잃고 나니 빈장이야 있었건만 반겨보지 않았네. 무슨 뜻일까요? 한씨가 물었다. 시질자는 상서롭지 못하다고 걱정했다. 죽음이 예견된다고 했다. 조가을 하늘은 가볍고 맑았다. 시질자의 상서롭지 못하다는 예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 이장은 죽었고 한 씨는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채 안 된 12월 중순 궁궐을 떠났다. 시동생 예종에게 세자짜리와 중궁을 주고 부랴부랴 경복궁을 나와 사저로 나왔다.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사랑채, 안채, 별채에 안막새 기와지붕을 타고 추녀 끝에서 낙수가 되었다. 검은 회색으로 씻긴 기와지붕은 별채에서 첫 아이를 낳던 날의 한시의 안색만큼 건강하고 싱그러웠다. 이 비가 그치면 한결 서늘해지리라. 지는 햇살이 두터운 비구름에 갇혀 방안은 어둑한 습기와 한기가 진종일 일렁거렸다. 4살배기 아들 훗날 월산대군 정, 2살배기 딸,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아들 훗날 성종 혈, 3남매를 안고 업고 걸렸다. 노비 두엇이 뒤를 따랐지만 그들과 더불어 짐짝으로 취급할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정이만은 궁에서 키워주마고 잡았지만 한 씨는 아닙니다 어머니 하고 도리질을 했다. 어미 맛을 알고 달라붙는 자식을 두고 올 수는 없었다. 유모를 딸려 보내겠다는 것도 거절했다. 시아버지가 왕좌에 앉고 시어머니가 왕비가 된 지 3년. 그간의 흉사가 무엇을 뜻하는가. 바람결을 따라 휘몰리는 낙엽이 발길에 채였고 궁궐의 숲길은 음험했다. 시어머니가 내줬던 작별의 손길도 잠시, 돌아서는 등골에서 찬바람만 일었다. 새 아이를 대충 먹이고 씻겨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오지 않는다. 긴장과 피로는 단잠을 쫓아버렸다. 어쩌다가 호련히 맑아진 뇌리는 우란의 푸나무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 소란스럽다. 첫 아이 정을 낳았을 때의 환희와 경이로움도 남의 얘기다. 친정아버지 한화기 명나라에 다녀올 때마다 구해다 준 서책을 꺼내 펼친다.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유교 경서와 불경이다. 대학과 내훈도 있다. 이 갈대묶음처럼 보이는 것이 글자란 말씀이지요? 자, 대학에 나오는 글귀다.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며 제지어지 선이라. 즉 사람의 삶에 있어 큰 배움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힘에 있어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극한 선에 도달하여 이탈 없이 선에 머무르게 하는 데 있다. 네, 아버님. 한 씨는 전날 배운 것을 외웠다. 머무를 곳을 안 뒤에 안정됨이 있고 안정된 후에야 고요할 수 있고 편안한 후에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물은 근본과 끝이 있고 일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으니 일의 처음과 나중을 알면 곧 도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던 이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던 이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였고 그 집안을 바로잡으려는 이는 먼저 그 몸을 닦았고 자신의 몸을 닦으려는 이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였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이는 먼저 그 뜻을 정성되게 하였고 오, 잘 아는구나. 네가 살아남는 길은 이 자식 셋뿐이다. 여성이라면 필히 부덕을 갖춰야 하느니 중국어부터 조금씩 익히거라. 안녕하세요가 중국어로는 니하오, 범어로는 따시 뗄래. 강대국이니 어쩌겠느냐. 이 아비도 죽기 살기로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언어를 익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나라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느니 풍습이 아주 더러운 나라더구나. 조선 사람은 여성에게서 순결과 정조가 더 이상 없지 않느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정조 말고 없지. 그런데 그 나라는 아니더구나. 남자들조차 경험 많은 여자를 숭배하는 지경에 이룩한 불경은 참으로 대단한 업적이지. 한 씨는 친정아버지 한화의 표정을 일별하고 말머리를 꺼낸다. 때때로 아버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요.
무슨 얘기냐? 큰 고모님 팔아먹은 것도 부족해서 작은 고모님까지 팔아먹느냐? 두 누이 팔아먹고 소리 없이 호의호식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조정 안팎이 들끓어요. 한왁은 딸 자식 앞에서 궁색하다. 전하 나나 부친 일찍 이른 탓 아니겠느냐? 한왁은 장남이라는 무겁고 핍진한 삶의 무게를 추스르며 목이 맨다. 우울하다. 수시로 내려지는 금운령은 기우제보다 다급하다. 12세에서 13세부터 16세에서 7세에 수천여라야 한다. 명나라에는 조선이 요동 땅을 탐낸다고 생각하고 견제한다. 백성을 함경도로 대거 이주시키고 성을 쌓고 육진을 개척하는 속내를 모를 리 없다. 명나라를 달래라.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어라. 그럴수록 왕 이도의 교지는 엄혹하다. 처녀들은 경회루에서 중국이 베푸는 후한 전별연을 받고 근정전들에 대기한 교자에 오른다. 명나라 사신이 교자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운다. 환관과 화자, 다반을 지을 줄 아는 집찬비, 수종하는 비나 유모 등 수십여 명은 말을 탔다. 경복궁 동쪽의 건춘문을 나선다. 부모와 친척들이 거리를 막고 울부짖으면 구경꾼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힌다. 아니 이럴 수는 없어. 교자 하나에 두 사람을 태우다니. 빠른 걸음으로 달려온 한옥이 고함을 쳤다. 관리가 흘끗 뒤돌아본다. 행렬이 길면 좋지 않소. 실제 숫자보다 적어 보여야 하오. 황제의 명이오. 그는 한옥을 간단히 물리친다. 당신은 누구요 하더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임금에게 올리는 글 주본을 좌르르 펼친다. 자 봅시다. 정원대부 공조판서 성달생의 딸이니 나이 17세로 신묘년 8월 17일에 출생했고 본관은 경상도 창녕인데 현재는 한성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됐소. 그만하시오. 다반을 지을 줄 아는 집찬비 10명을 가려 뽑았으며 여아들을 뒤따라 북경으로 보냈는데 화명을 열거하자면 한왁은 뱀처럼 매끄럽고 차가운 관원의 목소리를 뒤로 두고 걸음을 옮겼다. 명나라로 보내는 선물 괴짝은 200여 개. 괴짝 하나에 8명의 인부가 매달렸다. 세저포 90필, 저포 20필, 단자 20필, 명주 30필, 석등잔 20벌, 다삼 40근, 채화석 10정, 말 20필, 만화 침석 20장, 후피 5장, 유둔, 녹비 수갑, 말, 모간, 이염, 매 따위다. 남예로 받은 물품을 서로 되돌려주며 살의 품목을 늘렸다. 직덩굴로 묶고 멜빵을 만들어 각기 하나씩 등짐을 졌다. 관을 운구하듯 괴짝에 매달린 8명의 행보는 제멋대로여서 논두렁길 밭둑길에 고꾸라졌다. 그럭저럭 움직이는 행렬은 산모퉁이 셋을 굽어도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장장 20리길이다. 한양을 떠나 개성, 평양, 안주, 의주, 요동, 북경에 당도하기까지 2개월. 비가 맺어진 피로한 여정이다. 찌는 더위를 만나면 가시덤불이나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눅진하게 고인 웅덩이물로 목을 죽였다. 엄동이면 계곡의 얼음장을 깨뜨리고 솥을 걸어 건불을 긁어다가 불을 지핀다. 녹은 물에 얼굴도 씻고 버선도 빨았다. 여아들은 말이나 가마꾼이 병들어 죽어 걷기 시작했다. 관원들이 갈 길을 재촉하는 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른다. 최 씨와 노 씨는 도중에 병이 났다. 의관을 불러 약을 먹이지만 소용이 없다. 가랑이를 벌리고 어기죽 걷다가 주저앉았다. 환관 녀석 몇몇이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아랫도리를 쑤신 탓이다. 의관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더니 목덜미에 쑥뜸을 떴다. 10월에 한양을 떠나 북경에 당도하면 단풍 졌던 사냐는 정월 봄 햇살에 물들었고 7, 8월 삼복지경에 한양을 떠나면
까칠까칠 메마른 초가을 햇살에 몸을 말리며 북경에 당도했다. 어쨌거나 지루한 여정은 더 이상 몸살이 쳐진다. 떠난 길은 당도하기를 소망한다. 그들 일행을 맞아준 황제의 집 자금성은 여아들이 앵두만한 입을 벌리고 놀라기에 충분하다. 넉넉한 먹을거리에 정신이 팔린다. 황후와 궁녀, 내시, 시종들만 머무는 곳. 방의 숫자만 9,000여 개. 황홀하다. 한왁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조선이 다행스러운 것 하나가 있지. 아직은 명나라의 그 율법만은 따르지 않는다. 남의 나라 여자, 남의 나라 공물을 탐내는 일 말이다. 한왁은 전에 없이 주최하다. 6년 전 아내 덕용을 잃은 공고함일까. 한씨는 친정아버지의 눈길을 잡는다. 명나라 황제께서 아버님을 손녀 사위로 삼고 싶어 하셨다면서요? 한왁은 글쎄 하고 빙긋 웃는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신데 불효할 수 없다고 불응하셨다면서요? 한왁은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웃는다. 명나라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첩이며 그 여자가 낳은 아들, 딸 5은 어떻게 할 셈이세요? 하고 물으려다 그만둔다. 사저로 돌아온 후 아침 저녁 먼 발치로 궁궐을 바라보자면 친정아버지에 대한 의구심은 격해진다. 영락제가 북정 중 죽었다. 여비들은 순장을 당한다.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이다. 순장을 치르는 날 우선 음식을 잘 차려놓고 마음껏 먹도록 한다. 잔치가 끝나면 환관들이 공녀들을 당으로 데리고 간다. 이때부터 공녀들은 몸부림치면서 곡성을 터뜨린다. 짐승의 울음소리다. 황제의 아들이 친히 울음을 그치도록 위로한다. 그럴수록 곡소리는 절절해진다. 한왁은 큰 누이의 죽음을 목도했다. 나무 의자에 앉았던 12명의 공녀들은 혹시 다른 지시가 내려지려나 싶어 울음을 그치고 기대에 찬 눈으로 한왁을 바라본다. 너도 나도 피차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환관들은 달려들어 공녀들의 두 무릎과 목을 밧줄로 묶는다. 재빠른 동작이다. 잠시 후 작업이 완료됐음을 알리면 마루 판자가 열린다. 의자가 떨어지고 공녀들은 까마득한 우물 속으로 쓰러진다. 12명의 공녀가 각기 고향 부모 형제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품고 한왁은 북경을 떠난다. 편지에는 그녀들의 잘린 머리카락이 동봉된다. 그것을 전해주던 날 한왁은 경회루 연호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들의 본가에 쌀과 콩, 옷감을 보내는 일로 마감한다. 한씨는 자신이 혼례식을 치르던 날 친정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12살 배기 사위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 미녀를 줄줄이 이어 대령하겠습니다. 친정아버지 한왁이 살아남는 방도다. 판중추 원사 한왁은 정사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신이 평안감사로 있을 때 본도의 떠돌이 유민 수효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무려 1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김종서가 조사한 결과 9천여 명, 도합 1만 9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 외 누락된 인원이 얼마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연 무창으로 보내어 국경을 지키도록 이주시켰기 때문입니다. 여연과 무창 두 읍은 너무 먼 곳에 외떨어져 있고 험준한 제의에 막혀 있습니다. 처음 말 2-3피를 끌고 갔던 사람들은 말이 파리하고 피곤해서 죽는 꼴을 지켜보아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팔아서 식량을 사기도 합니다. 결국 군대의 장비까지도 팝니다. 해마다 계속되니 살림살이를 탕진하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계책도 불가능합니다. 원컨대 두 읍을 혁파시키고 평안도 백성들을 휴식시켜 주십시오. 한왁이 지적한 폐해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좌승지의 말 몇 마디가 영향력을 끼쳤다. 옛날에는 날마다 국토를 100리씩 넓혔는데
고을을 혁파에 없애자는 논의는 옳지 못합니다. 선왕께서 종성, 회령, 경원, 부령, 경흥과 함께 오래전에 설립했는데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한왁은 좌절하지 않는다. 다시 주청했다. 평안도 백성들은 피곤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좌도 우도에 도절제사를 설치하여 무죄에 만능한 인물을 도절제사로 삼았으니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쇠잔하고 피폐함만 초래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동성의 친형제간이기는 하지만 공무를 집행하기에는 피차가 의견이 달라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하십시오. 한왁의 세련된 풍채와 조리 있는 언변은 대가는 물론 드디어 제5대 왕 문종 이항을 설득시켰다. 비록 과명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처결하는 능력과 경국제세의 계략이 뛰어나구나. 결단코 아부하고 편당하는 사심이 없구나. 상왕 이도의 애국 충정이 빗바래는 순간이다. 좌도 우도 도절제사는 이징석과 아우 이정옥, 그들은 동성 동북의 형제였고 함경도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왕국을 꿈꾸고 있었다. 소쩍새가 울었다. 격자무늬 창살에 달빛이 자지러진다. 뒤오줌짜리처럼 얼룩진 창호지가 지난 초가을 습기를 마음 놓고 말리더니 툭툭 갈라졌다. 냉기와 바람을 섞어 먹고 탱탱해진 탓이다. 어둠에도 눈부신 햇살에도 한씨는 은신할 수가 없다. 이부자리 속에 누워있어도 딱히 잡히는 상념도 없다. 후다닥 일어나 등잔에 불을 붙이지만 일감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노비에게 내릴 지시사항도 없다. 분명한 것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뇌리에 끈질기게 넘나드는 그림자는 불안, 초조다. 친정아버지 한왁의 도량이며 장대한 풍채, 세련된 언변, 그것이 주던 신뢰와 의미가 추락하면서 겪는 증세다. 돌개바람이 휘젓고 떠난 들녘 저편에서 헛기침처럼 살아나는 환영은 시할아버지 이도의 근엄함이다. 그는 20살 안팎에 적 5남, 적 7남을 해마다 하나씩 잃었다. 아내 심씨마저 자리에 눕자 신병의 고통을 자주 호소했다. 시할아버지 이도는 시도 때도 없이 혼절했다. 사물의 형체를 겨우 감지하던 시력은 대신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희뿌옇기만 하구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 전국 유명 사찰에 환관을 보내 제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고승 80여 명, 나이 30을 넘겨 노년에 접어든 장남 이향, 10대 후반의 이용, 이침, 이증, 10살 겨우 넘긴 이담까지 아내를 동반하고 줄을 이어 들어섰다. 왕 이도가 주위를 둘러보며 지시했다. 연비를 행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빌어라. 그들은 팔소매를 걷고 팔뚝에 향불을 지폈다. 연일 계속된 기도와 연비도 허사였다. 심씨는 피접 보름 만에 숨을 거두었다. 심씨의 장례를 치른 지 2달 후 왕 이도는 훈민정음을 마무리 짓고 어제를 썼다. 한씨는 새 아이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조근조근 읽어준다. 자, 들어보렴. 너의 증조부의 가르치심이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기어 새로운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히어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한씨는 평정을 찾는다. 자식들이 말귀를 알아듣거나 말거나 단잠에 빠졌거나 말거나 어제를 읽어주는 일은 한씨의 유일한 즐거움이요 희망이었다. 왕 이도는 지편전 학자들로부터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지적받았다.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신기롭고 향기로운 명약 소합향을 버리고 쇠똥을 굴려 만든 당랑환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문으로 한때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임시방편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세우는 것만 못합니다. 유식한 사람은 이두까지도 야비하게 여겨 이문으로 바꾸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업무는 문자와 조금도 관련되지 않고 오로지 시골의 상말에 불과합니다. 왕이도는 집현전 학자들을 불러들였다.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배된다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업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이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또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지름에 자무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삼강행실도를 업문으로 번역하여 반포하면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연려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왕이도는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했다. 영육을 말리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무 따위는 세자에게 떠맡기고 어떤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은 철저히 밀폐된 공간에서 창백한 낯빛으로 여명을 맞으며 한글 창제를 끝냈다. 그 무렵 한 씨는 친정아버지 한화의 행보를 대놓고 지탄했다. 아버님은 명나라 황제에게 공력 공무를 바치는 일을 언제까지 전담하실 셈인가요? 20여 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처녀, 여종, 집찬비, 가무녀 해서 200여 명을 끌어다 바치셨어요. 생송장처럼 말이죠. 이 아비도 알 수 없구나. 한옥의 대답은 혈전처럼 목구멍을 뜨겁게 넘어왔다. 궁궐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은 흉흉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을 안고 한 씨는 집을 나섰다. 양덕방 향교동 경혜공주의 집으로 향했다. 문종 이향이 애지중지하던 외동딸네 집이다. 집을 지을 때 그 주변의 민가 30여 채를 헐었다. 집을 짓는 동안 딸 사랑으로 쪽을 못 쓰는 어리석은 왕으로 비웃는 우스갯소리가 생겼다. 딸 사랑으로 쪽을 못 쓰던 그분도 가고 없다. 경복궁 담장을 지나 골목골목 돌았다. 대문은 화들짝 열려 있었다. 걸음을 늦추고 숨을 돌렸다.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훅 끼얹혔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도 미처 부패하지 못한 생피 냄새였다. 한 씨는 뜰로 올라서서 기척을 살폈다. 정적과 기운 햇살을 헤집고 문고리 소리가 들려왔다. 경혜공주는 대청 한가운데 그림처럼 섰다. 무구하신가 해서요. 그거야 올케가 더 잘 아실 터인데요. 경혜공주는 말 몇 마디 건네다가 또 그렇게 그림처럼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 씨는 경혜공주의 작고 허약한 몸을 당겨 안았다. 방금 상왕 홍위가 끌려갔습니다. 뜰에서 흙 파고 놀던 우리 홍위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궁궐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녁밥도 들기 전입니다. 홍위는 궁궐보다 이 누나 처소를 더 즐겨 찾았거든요. 경혜공주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따라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서둘러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한 씨는 포대기 깃을 헤치고 아기의 분홍색 볼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다.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돌아가 주세요. 경혜공주는 단호했다. 한 씨는 경혜공주의 노여움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기왕 찾아주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위가 상왕으로 물러나고 숙부님을 왕좌에 모시는 과정은 대체로 순탄했습니다. 조부님 이도어른의 가르치심과 자비로움에 영향을 받아 홍위는 학문의 뜻을 두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권력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5살까지는 어미의 손에서 크다가 외가로 갔으니 홍위와는 다릅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은 홍위와는 다르고 말고요. 저를 키운 외가의 몸종 백씨는 선량했습니다. 핏덩이 홍위는 양씨 할머니 손에 컸지만 그분은
뒤늦게 궁궐에 들어와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홍위는 누구의 품에서 비바람을 피해야 합니까? 조부님 이도어른께서 충성을 다 바쳤고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홍위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분들도 엊그제 숙부님의 칼에 목이 떨어졌습니다. 홍위는 성왕이기 전에 저의 하나뿐인 여륙입니다. 제발 우리 홍위가 죽는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올케에게 신랄 같은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엊그제 태어난 저의 아들, 이 아기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말입니다. 단지 제가 홍위의 누이라는 사실만으로요. 황표정사, 대신들이 황색으로 표시한 이름 위에 홍위는 낙점이나 하는 일. 물론 문제 있습니다.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살생부 말고 방법을 달리해 주십시오. 어둠이 내렸다. 양덕방 향교동 골목은 여전히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한씨는 뒤늦게 조급해졌다. 새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사저 영의전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음을 떼었다. 한씨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촛불을 밝히고 친정아버지 한화의 마지막이 된 서찰을 꺼내 읽는다. 친정어머니 덕용이 타이르던 육성도 겹친다. 이 글이 막내딸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하면서 거짓없이 기록한다. 그 까닭은 내 딸 앞에 떳떳하고 싶어서다. 변명이라고 생각해도 안 될 것은 없다. 네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너의 시할아버지 이도라는 것도 나는 잘 안다. 그분의 청사에 빛날 업적이 한글 창제라는 것도 안다. 내가 그 어른과 사돈을 맺은 것을 혹자는 야망의 음흉한 속셈이라고 지부할 터이다. 그래도 좋다만 어리석은 백성을 가엾이 여기신 자비와 업적만을 앞세운 것이 실책이었구나. 평안도 함경도를 지키고 더 멀리 압록강 저쪽 요동을 정벌하려는 상왕의 뜻을 계승한 의지도 또한 역사에 남을 중요 사상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 어리석은 아비는 그분의 업적과 충효만을 우러렀을 뿐 여아들, 우리 누이들의 불행을 외면했다는 말이 되는구나. 근래 명나라에 바치던 공물, 공력건이 흐지부지 된 것이 이 아비의 뼈아픈 반성도 한몫했음을 인정해다오. 공물 가지수를 줄이고 품목을 바꿔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황제에게 빌고 또 빌었다. 품목을 바꿔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황제에게 빌고 또 빌었다. 더 이상의 공련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읍소도 통사정도 했다. 황제를 지극히 흠모한다는 아부 아첨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종당에 아비는 적취라는 병을 얻었다. 우라병이지. 명나라 황제께서 명의를 주선해주면서 기일에 구애받지 말고 완치하도록 하라고 권고하셨지만 한마디로 거절했다. 죽더라도 발 하나는 조선 땅에 들여놓고 죽어야 하겠기에 길 떠날 채비를 서두른다. 1456년 9월 사하역 객사에서 어리석은 아비 한화근 쓰노라. 한씨는 서찰을 곱게 접어 문갑서랍에 넣으며 치솟는 한숨을 누른다. 친정어머니 덕용은 자신의 나이 13살에 죽고 친정아버지 한화근 20살에 죽고 남편 이장은 자신의 나이 21살에 죽었다. 슬프고 막막한 일은 이제 다 끝났을까. 불안하다. 필목함을 열었다. 먹을 갈고 붓을 들었다. 필생에 끝맺어야 할 작업이 있다. 자식들이 익혀야 할 내훈이다. 먹물에 붓을 찍어 공들여 글씨를 써내려가면 사자의 서글픔도 그럭저럭 잊을만 했다. 그럭저럭, 그렇다, 그럭저럭. 그렇게 10여 년을 넘겼다. 맏아들 월산대군이 16살, 그 아래 차례로 3남매가 모두 10살을 넘겼다. 한씨 삶의 유일한 기폭제다. 친정아버지 한화기 명나라에서 손수 구해다 주었다는 점에도 한씨는 사명감과 긍지를 보탠다. 한씨는 서문을 썼다. 나는 호러미인지라 옷 같은 마음의 며느리를 보고 싶구나. 소학, 연려, 여교, 명감 등 지극히 적절하고 명백한 책이 있으나
복잡하고 구원수가 많아 쉽게 알아볼 수가 없다. 이에 이 책 가운데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뽑아 7장으로 만들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아내가 비록 남편과 똑같다고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다. 이로써 마땅히 공경하고 섬기되 그 아버지를 대하듯 해야 할 것이다. 남편의 가르침과 경계를 성인의 가르침을 듣듯 해야 할 것이며 그 몸을 보물같이 여겨 구슬처럼 거울처럼 전전긍긍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남편이 만약 허물이 있다면 부드러운 말로 간하되 이로움과 해로움을 살펴서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남편이 몹시 화를 낼 때는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내야 할 것이다. 비록 남편이 때리거나 꾸짖는 일이 있어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뿐 어찌 감히 원망하거나 한탄할 수 있겠는가. 남편이란 자리는 당연히 존귀하고 아내는 낮은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잃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으나 아내는 2번 시집 간다는 기록은 없다. 고로 남편은 하늘이다. 하늘은 진실로 도망갈 수 없는 것이요 남편에게서는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며느리가 효도하지 않거나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로서 가르쳐야 한다. 가르친 연후에도 듣지 않으면 화를 낼 것이요 화를 내고 꾸짖은 연후에도 듣지 않으면 며느리를 쫓아내야 할 것이다. 어진 여인들이 입을 조심하는 까닭은 수치스러운 일이나 비방 같은 것을 불러들일까 두려워서다. 말이란 영예와 치욕을 가르는 열쇠이며 친밀함과 소원함을 결정하는 말이다. 굳었던 것을 풀어주고 떨어져 있는 것을 합치기도 하지만 원한을 쌓고 원수로 만들기도 한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 국그릇에 간을 맞추는 행위를 삼갈 것이며 가난하지만 편안하고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란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사이지만 때로는 서로가 빈객처럼 조심스럽게 공경 대접해야 한다. 자식이 현명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여, 어찌 감히 그 허물을 남에게 돌리겠는가. 시집온 여자들은 특히 동서관계에 신중해야 한다. 남편의 형제 사이를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즉, 사내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뜻이 굳고 강한 심장으로 그 같은 아내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후한의 양진이란 사람이 있었다. 자신이 청거하여 관직에 오른 왕밀이란 사람이 고마움의 표시로 황금 10근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대를 잘 아는데 그대는 나를 모르니 어찌 된 일이오 라고 불쾌하게 여겼다. 왕밀은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다시 양진은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 하오 하며 거절했다. 근래 시어머니 세조의 비 정의왕후 윤씨는 사저로 며느리 한씨를 자주 찾아왔다. 궁궐로 들어와 같이 살자고 한사코 권유했지만 한씨는 마다했다. 남편의 죽음으로 왕세자 자리는 당연히 시동생에게 넘겨야 할 처지. 한씨로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그 입장을 난처하게 몰아갈 필요는 없었다. 몸이 아파 둘째 언니네 집에 유할 때는 시아버지 세조가 궁궐을 나와 몸소 병문안을 했고 병조에 명하여 군사 10여 명이 경운궁 사저를 호위하도록 했다. 엄청나게 많은 곡물과 땅을 하사하기도 했다. 시어머니 정의왕후 윤씨는 진정 외숙모의 손아랫동서, 그러니까 왕세조의 손윗동서가 외숙부 홍원용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끈이 칡넝꿀도 아닐진데 얽히고 설켜 끼리끼리 해먹냐고 관직이 제수될 때마다 대신들의 불만이 넘쳐나는 판국에 시아버지 세조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집권 10여 년 그의 편에는 하늘을 찔렀다. 늦겨울 어느 날 1453년 단종 1년 한씨는 친정 외숙모 윤씨를 동궁으로 불러들였다. 파주에서 시집 조카의 부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윤 씨는 어지간히 지쳐 보였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초로의 여유가 남의 얘기다. 제 나이 20살도 안 된 어린 조카입니다. 외숙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아셨으면 싶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 씨는 외숙모 윤 씨의 안색을 정시하지 못한다. 당돌하지만 할 얘기는 할 수밖에 없다. 외숙부님이 호주 참의로 제수된 이번 문제로 사원부가 들끓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부당하다는 거지요. 알고 있지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장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한 씨는 외숙모 윤 씨의 안색을 살핀다. 외숙모의 난감해하는 모습에서 잠시 헷갈린다. 공연한 말참견으로 웃어른들의 심사를 거스르는 경거망동은 아닌지, 사장까지 올려야 할 만큼 어떤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외숙모는 차고 가라앉은 모습으로 한 씨에게 대응했다. 제가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리지요. 한 씨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외숙부님은 견판 이조이신 저의 시아버님과 동서지간이시고 판서와는 이종 사촌이십니다. 친족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을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 상피법은 엄히 지켜져야 하는데 외숙부님께서는 특지 없이 호주 참의에 제수되셨습니다. 벼슬아치들의 임명과 해임 명단을 보니 의정부와 이조, 병조의 낭원들이 모두 다 자급의 차례를 건너뛰어 올라갔습니다. 차례와 등급에 구애되지 않고 자급을 올려주는 초자가 됐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덕이 있는 이에게 벼슬을 주고 공이 있는 이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관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벼슬로 공을 상으로 주면 벼슬을 설치한 근본 뜻이 아닙니다. 공이 없는데도 함부로 받게 되면 관작이 천해져서 공이 있는 자에게도 권할 바가 없습니다. 속형전해 보세요. 혹 법이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음모를 꾸며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자가 있으면 직접 모아서 신문고를 쳐서 임금님께 아뢰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전 100결, 노비 10구를 주고 벼슬이 있는 자는 3등을 뛰어올려 채용하되 음모를 고한 자의 상직은 3등을 뛰어올리는 데 그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이조 병조의 낭원들은 정난 때에 각기 집에 있다가 일이 평정된 후 부름을 받고 직책에 이바지했어요. 잘 모르기는 하나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 그 벼슬을 초수합니까? 마침 사고로 인하여 문 밖에 나가 있다가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뒤진 자도 초자의 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이라고 준 것입니까? 상피법은 육전에도 실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피법이 지극히 엄하고 세밀했습니다. 외숙부께서는 상피를 아뢰지 않고 호주 참의를 초수하셨습니다. 공신의 적장이요. 공신의 적장이 어디 외숙부 한 분뿐인가요? 외숙부 한 분만 당상관으로 올려 제수하셨으니 성상을 속이고 사를 행한 정이 명확합니다. 권세를 부리는 조짐을 싹 틔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난한 뒤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 경신초기입니다. 정사 한 가지라도 마땅히 조정의 성언을 지키셔야 할 분들이 처음부터 무너뜨리시면 되겠습니까? 제발 외숙부님부터 관작을 개정하고 나라 사람들의 뜻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외숙부님도 상왕께 사장을 내신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니 고칠 수 없다고 하시지요. 외숙부가 기생집을 들락거린다는 소문은 외숙모 윤씨 면전에서 차마 발설하지 못한다. 두만강에 무서리가 내리면 온 사냐가 하얗다. 겨울이 일찍 오고 늦게 떠난다. 동절기가 1년 중 4, 5개월. 내린 눈은 녹지 않고 위에 눈이 또 내리면 삭풍이 뼛속 깊이 스민다. 두만강 결빙은 골수에 파고드는 추위를 진근감으로 유도한다. 가재도구와 솥단지를 달구지에 싣고 탈출을 시도해도 막을 사람이 없다. 기묘한 매력이며 충동질이다. 역적 이징옥을 잡아 죽이는 자에게는 상과 직을 주고 자손 만대에 영화를 누리게 하겠노라.
세조에 엄명이 내렸다. 이징옥의 북진 대열이 종성에 도착했다. 해가 기울었소. 한기와 어둠은 몸에 해롭습니다. 하룻밤 쉬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이징옥은 늦은 밤까지 마음껏 취했고 고단한 잠에 빠졌다. 비밀 통로로 침투한 일당의 칼날이 이징옥의 목을 내리쳤다. 단종을 복위시키고 두만강 건너 만주 땅에서 대금제국의 황제가 되려던 이징옥의 역사가 조용히 쓰러졌다. 3년여 년 만이었다. 시아버지 세조는 이징옥을 죽이고 금세지 난 신후 세지 충신. 지금은 반역을 한 신하지만 후세에는 너를 두고 충신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 이징옥을 따라 그의 두 아들은 처형됐고 딸과 아내는 노비가 됐다던가. 셋째로 태어난 이징옥의 어린 아들은 이름도 성도 바꾼 채 경상북도 경주 어느 산속에서 유모의 손에 키워졌다. 한시의 기억 속에서 아기가 그악스럽게 울었다. 한씨는 외숙모에게 그만 돌아가세요 라고 간결하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외숙부 내분의 얼굴이 줄줄이 떠올랐다. 큰 외숙부는 그쯤에 두고 앞으로 지켜보기로 한다지만 그러나 한씨는 우울하다. 불씨는 아직 더 남았다. 셋째 외숙부 홍이영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셋째 외숙부의 사위 세종의 적 칠남 평온대군이 떠벌린 지난날의 작태다. 기첩 초요갱의 요염한 허리가 왕족들을 휘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친정 큰언니는 세종의 서일남 남편의 죽음을 초요갱의 품이라는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다가 날개에 불이 붙어 타 죽은 불나방으로 비견했다. 시숙모가 된 친정 큰언니가 실토하는 참담한 심경을 위로하는 방도로 한씨는 그럴까요? 라고 반신반의 토를 달았다. 예장도 간판관 신자형이라는 사람은 기첩 초요갱에게 빠져 정처를 소박하고 가비를 2사람씩이나 때려 죽였어요. 누구를 탓할 거 있습니까? 초요갱은 권력과 부귀의 표상을 탐하는 기첩이었을 뿐입니다. 부왕께서도 평원대군뿐 아니라 평원대군이 죽은 뒤 화이군이니 계양군이니 하는 이보가우 둘이 한꺼번에 초요갱과 사통하자 노발대발 초요갱을 내쫓으셨지요. 얼마 안 되어 제예가 뛰어나다고 하여 악적에 다시 소속시켰지만 19살에 자식도 얻지 못한 채 남편 평원대군을 천연두로 잃은 외사촌 언니가 가련하다. 한씨는 혼잣말을 했다. 언니, 홀로 살기에는 남은 세월이 너무 길어요. 5번째 이야기. 돌에 차가운 글 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죄를 벗어나자는 말씀입니까? 은재는 시아버지와 시동생 명기의 요구를 이런지 아예 물리쳤다. 알았다. 그래요? 그들 부자는 신음인지 응답인지 알 수 없는 몇 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세중 부자는 막판에 접어든 절박감으로 방도를 달리 취했다. 신필양과의 간통 여부에 초점을 맞추려다가 그만두었다. 형수에게 필요한 모양새를 보일 것이 아니라 역공을 취하는 겁니다. 역공이라고 했느냐? 이세중은 비굴한 웃음으로 아들 명기의 뜻에 동조한다. 명기는 인근 마을뿐 아니라 도처의 행상과 찬빛장수 노파를 수소문했다. 엽전 몇 개씩을 챙겨주며 소문을 퍼뜨리도록 유혹했다. 우리 집안이 망할 징조인지 형수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 푸르청청 생떼 같은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인척 신필량이란 녀석과 내통해서 아이를 뵀단 말이오. 대줄이며 태아를 형수 홍은재 씨가 야밤중에 귀신같이 저 태화산 자락 밑에 묻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꺼내어 보관했는데 썩어서 종당에는 이렇게 핏물밴 종이만 남았지 뭡니까? 천벌받을 여자 아닙니까? 행상과 노파들은 개거품을 물고 떠드는 명기의 본세가 미덥지 못한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눈 질끈 감고 맞장구를 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 좋은 게 좋은 법. 그렇지, 고얀 년이지. 게다가 말입니다. 우리 집 재산을 장자 며느리라고 우리 아버님께서 일찌감치 넘겨줘 우리 남은 두 형제며 어머니가 거지가 됐지 뭡니까? 명기는 추관을 사전에 만나고 은재의 젖가슴과 복부를 조사하게 될 관기도 만났다. 돌아서면서 슬그머니 엽전 꾸러미를 건네었다. 은재는 심리를 받으러 앞송 출두하면서 말 위에서 몇 차례 주머니에 보관된 은장도를 꺼내들었다. 이참에 아예 끝내버릴까? 사촌 오라버니 만재가 아니었다면 은재는 기필코 자신의 뜻을 이뤘을까? 아니, 핑계다. 사촌 오라버니 만재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행을 원한 것은 완산 이씨 가문에 대한 은재의 강한 반발심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는가? 절대로 자진해서는 안 된다. 완산 이씨 쪽에서는 이미 관기들에게 수십 냥씩 풀어 손을 썼더구나. 너의 재산은 이미 저들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내가 그들의 부정행위를 관에 미리 통과했으니 저희들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재는 입을 꽉 다물고 증오심을 잠재웠다. 은재는 자신을 지키는 일에 무기력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비틀린 팔, 다리며 초췌한 안색. 하늘의 별무리가 떠돌다가 쏟아지는 현기증에 시달린다. 실증이 없어 참패하고도 완산 이씨 가문의 사내들은 송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은재는 추관 앞에 나섰다. 동현마당에 병풍과 휘장이 설치되었고 이세중의 비자와 관기 둘이 대기하고 있었다. 너는 남양 홍씨 홍의원의 딸이며 이세중의 자부 홍은재가 맞느냐? 네. 마당에 병풍과 휘장이 설치된 곳으로 들어가 옷을 벗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간통한 사실이 있고 그 사내의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다. 죄과와 흔적을 숨김없이 밝혀라. 은재는 형조 관원들에게 양쪽 팔을 완강하게 틀어잡혔다. 휘장을 들치고 거칠게 밀어넣어졌다. 관기와 이세중의 비자들이 흉물스럽게 어슬렁거렸고 정심이가 흩어진 몸매로 죽지고 앉아 은재를 흘낏 쳐다보았다. 겁에 질린 시선이었다. 무엇을 원하시오? 은재가 고개를 꿋꿋이 세우고 물었다. 여기 관기들에게 증거를 보여라. 과연 아이를 낳은 저진가 아닌가? 은재는 저고리를 훌훌 벗고 치마 말기를 풀었다. 두 개의 투명한 젖통이 거침없이 드러났다. 눈이 부시다. 관기 두엇이 다가와 젖꼭지를 비틀고 젖무덤을 터뜨릴 듯 주물렀다. 됐다. 치마를 걷어올리고 여기 거적이 깔린 곳으로 와서 반드시 누워라. 형조 관원 두엇이 다가와 은재를 거적에 눕혔다. 무슨 짓들이오? 은재가 그들의 손길을 거세게 내쳤다. 걸리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과연 아이를 낳은 흔적이 뚜렷한걸. 은재는 저항할 만한 기력이 신압으로 쓰러졌다. 사지의 맥을 놓았다. 고쟁이를 벗기고 아래를 들쩍거리는 저들의 미세한 동작. 귓전을 맴도는 웃음소리. 끌고 당기며 가랑이를 벌리는 기척. 은재는 눈을 감았다. 어떻소? 아이를 낳은 구멍이 분명하오. 아이를 낳은 구멍이라면 검고 늘어지고 흐늘거릴 터인데 그런 형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소. 관기와 이세중의 비자는 판단이 제각각이었다. 안 되겠구나. 이리 데리고 나오너라. 추관은 자신의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섰고 은재는 속옷을 미쳐 추스르지 못한 채 거적에 담겨 마당의 짐짝처럼 부려졌다. 추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계단을 짚고 내려왔다. 은재는 나락에서 떨어지는 절망감을 안고 혀를 깨물었다. 추관은 훤하게 열린 은재의 아랫도리를 살폈다. 자신이 겪은 몇몇 계집의 것과 비교했다. 아이를 전혀 낳지 않은 10대 중반의 것, 두셋 뽑아낸 20대 초반의 것, 아이는 낳은 적은 없지만 남자의 것을 숱하게 받아들인 30대 중년의 것 해서 모양새는 천차만별.
은재의 것은 부부 생활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수처녀의 질박함 그대로다. 그러나 주관은 책임을 어물어물 피하려는 작정으로 입을 열지 않는다. 나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주관을 2차로 불러봅시다. 은재는 몸을 추슬렀다.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가다듬는다. 이세중은 이미 은재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의기당당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옥살이 하면서까지 값진 음식을 보면 시아버지부터 챙기더니 이 어리석은 것아. 만재는 절망했다. 은재의 참담한 모습도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더 이상 기대를 걸 수가 없었다. 은재가 낳은 태아라고 주장하던 물증을 산에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터다. 정직한 판단을 내려주시오. 은재가 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 전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마침 이웃 고을의 주관이 도움을 요청하는 대로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다. 주관 두 사람이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이웃 고을의 주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고 이세중은 자기 마을 우두머리 남두원을 끌어들여 홍은재의 간통 사실을 소문내도록 유혹한 바 원고 이세중의 지난날 환곡을 착복한 혐의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알았느냐? 이웃 고을의 주관은 은재의 무고를 칼로 자르듯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말이지, 겨우 5개월짜리 태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지. 안 그런가? 진천 고을의 주관은 이웃 고을 주관의 판결을 뒤집을 작정을 했다. 저물려 기끈거리던 눈송이가 밤이 깊어지면서 그악스럽게 퍼붓기 시작했다. 문풍지도 울지 않는데 촛불은 맥없이 흔들렸다. 은재의 흩어진 머리채가 거구의 헛개비처럼 봉창에 내려앉았다. 은재는 먹을 갈고 붓을 들어 진술서를 이어 써내려갔다. 저는 1672년 18살에 완산이 씨 가문의 동갑내기에게 시집온 지 2달 만에 남편이 병사했습니다. 저의 박복함으로 체념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아래로 2 시동생에게 형수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재산 다툼과 불미한 누명으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으며 친정 부모님께 막대한 고통과 누를 끼쳤습니다. 시아버님과 함께 감옥에 갇혀 문초를 받는 등 법에도 없는 고초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혐의가 풀려 무고로 끝을 맺었지만 저의 친정 남양 홍씨 가문으로서는 만대에 씻지 못할 슬픔과 치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부호군 홍의원을 비롯하여 천추에 빛날 저의 가문의 조상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한양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접고 낭남을 결심하신 아버님을 따라 봉화로 내려온 것이 17살 때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공신의 후예여서 어무장군으로 19대 숙종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모셨습니다. 숙종 임금의 고민을 들어주는 허물없는 상대가 되셨습니다. 숙종 임금께서는 남루하고 소박한 미복 차림으로 자주 단복문을 나와서 가까운 연방의 자택을 찾아오셔서 흉금을 털어놓고는 하셨습니다. 단복문은 장덕군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담장에는 문입니다. 단봉이란 목과 날개가 붉은 봉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도나문은 왕과 사헌부의 대사원을 비롯한 대관들이 드나들던 문이고 단복문은 왕족과 그 친인척 그리고 상궁들의 전용문이었습니다. 숙종 임금님은 40여 세나 연상인 아버님을 찾아와서 흉금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인이니 서인이니 널뛰듯 하는 판국이 어지러워 아버님께서는 훌훌 털어버리고 낭남의 뜻을 굳히시는 계기가 그 무렵이었습니다. 숙종 임금께서는 정부 수집도 하고 전국의 판세도 가늠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왕과의 교류가 소문이 나면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음모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니 아버님께서는 더욱 낭남의 결의를 굳히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벼슬살이를 하지 말라는 선대의 유훈을 따르고 아우와 아들이 단명하니 더 이상 큰 저택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00여 명의 노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판부리의 시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셨겠지요. 그 끝에
아버님께서는 노비 해방을 계획하셨습니다. 장례원의 노비 문서 원본을 가져다가 모두 불사르고 면천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의 생계까지 염려하신 아버님께서는 파주 장단의 6만 석지기 농토 중 제전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자긴들과 해방 노비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홀가분하게 한양 살림을 정리하고 사촌 오라버님 만재 등 일가족을 데리고 낙남하신 겁니다. 첩첩산 중의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 보시면서 인간지사 무상함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숙종 임금께서는 공신의 후예라는 차원에서 벼슬을 하지 않아도 당상관의 예우와 서로 안부를 묻는 유서통을 맨 경찰관을 상주시키셨습니다.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넓은 들판이 있는 봉화군 춘향골 마을이라고도 하는 주례실이었습니다. 집안에 형틀과 곤장, 태장 같은 형구들이 있습니다. 주인을 가두는 옥사도 있습니다. 숙종 임금께서는 관찰사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비리나 하자는 없는지 소상히 알고 싶어 하셨고 아버님을 극히 신뢰하셔서 경상감사의 인중권까지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들에게 군림하시지 않았고 고을 수령이 도임이나 이임을 하실 때는 찾아와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경찰관이 상주하시기도 하고 수시로 오간 것은 아버님을 떠나보낸 후 숙종 임금님이 소통의 한 맥으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삼중 대광 첨이 찬성사 강령 부원군 홍선어른은 금은 보화만을 요구하던 명나라의 공무를 인삼 500근으로 대체시켜 국익을 도모하셨습니다. 은재는 붓을 놓았다. 손이 얼고 등이 시렸다. 은재와 정심은 청주 전옥에서 반년을 살다가 풀려나왔다. 기둥과 석가래는 볏짚을 누더기처럼 두르고 밤이면 습기와 냉기 그리고 차가운 별빛에 막무가내로 시달렸다. 해진 멍석이 기겁을 하도록 마른 등뼈를 찔러댔다. 옥리가 선심으로 깔아준 방석만한 집북대기에 은신 한오라면 몸뚱이는 한결 감흥을 했고 자맥질하듯 깜박 잠에 빠지고는 했다. 죽음처럼 달디단 수면을 파먹고 검정머린 이가 통통 살이 쪘다. 옷깃에 뚝뚝 떨어졌다. 찝찝한 냄새, 추레한 행색을 이끌고 은재는 진천 시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바빠서 숙부님을 잘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다. 여식인 네가 틈나는 대로 찾아뵙고 서찰이라도 자주 올려라. 알겠습니다, 오라버님. 사촌 오라버니 만재가 잠시 들렀다. 경기 이천이며 수원, 파주, 판부리 등 곳곳에 묻힌 조상들의 묘를 두루 살피고 제를 올리는 일로 집을 떠난 지 닷새 오가는 길이었다. 옥살이 중에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도리머리하며 시아버지 이세종을 샅샅이도 챙기더라니. 만재는 그러나 은재를 위로한다. 안색은 다소 나아졌구나. 밭두럭에 파묻은 쥐의 시체를 찾아내고 배를 갈라 나온 것이 쥐똥일진데 은재의 혐의는 샅샅이 밝혀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은재의 모습 어딘가에서 쓸쓸함이 묻어났다. 20여 년은 앞질러 나이를 먹은 듯했다. 만재는 아예 시집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지만 은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집안 곳곳은 첩시어머니와 시동생 명기, 노비 심양이 곤장을 이기지 못해 죽은 악상의 뒤처리가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시아버지의 늙은 육신에 곤장을 치지는 않았지만 이래저래 뼈다귀만 엉성한 사지는 굴신을 못한다. 만재의 강건함을 두려워하고 패가 망신한 시집을 며느리인 자기마저 유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만재는 알았다 하고 머리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내내 믿업지 못한 발길을 돌렸다. 은재는 환희산으로 남편 이명인의 무덤을 자주 찾아갔다. 풀도 뽑아주고 비석도 어루만졌다. 사냐에 단풍이 들면 드는 대로 그 현란한 색깔이 비애를 몰고 왔다. 바람결에 우수수 떨어져 휘몰리는 소리에 등골이 서늘하고 다리에 맥이 빠졌다. 한여름처럼 잡풀이 우엉하게 자랐더라면
차라리 주저앉아 쥐어뜯어 주리. 할 일 없이 남편 이명인의 무덤을 찾는 짓거리도 명구스럽다. 그 악스럽게 챙긴 논밭되기 재산도 의미가 없다. 드세게 드나들며 괴롭히던 시동생 명기의 시기심도, 그 시기심에 맞서던 자신의 분노도 삶의 따뜻한 조각부였을까. 그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가 휑하다. 밤마다 천장이 내려앉거나 뜰하게 놓였어야 할 신발이며 문서함이 간 곳 없다. 옷자락으로 싸고 덮어도 옆구리가 보이거나 걸핏하면 속고쟁이도 입지 않고 호치맛바람이었다. 사치 열려 바람이 들고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덮으면 달밤의 박덩이처럼 엉덩이가 두둥실 드러났다. 수십여 개의 눈초리가 킬킬거리며 끈적거렸고 전신은 식은땀이 흥건했다. 문득 눈을 뜨면 종달새와 뻐꾸기가 우짖는 봄이지만 은재에게는 문풍지 떠는 엄동이다. 은재는 동원 계단을 뛰어올라 주관에게 이렇게 떠들었다. 나는 해가 저물면 죽으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그저 죽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같은 젖가슴 같은 배를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도 여러 가지입니까? 여자가 몸매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니 실로 수다스레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요원한 것도 아니니 몸소 직접 이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재는 자신의 옷깃을 풀어헤쳤다. 젖가슴과 배를 열어보였다. 망령된 꿈이기를. 그러나 그 기억은 화인처럼 너무도 철저한 현실이었다.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접시어머니 김씨는 장을 맞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시아버지는 비실비실 허수아비처럼 뼈다귀만 남은 육신을 끌고 다녔다. 막내 시누이는 찝찝한 몸매를 내내 벗지 못했다. 언니 어쩌고 하다가 자주 흐느꼈다. 은재는 그동안의 안부를 조근조근 물었다. 대하라고 우기며 산자락인가 밭두럭인가에 묻었던 것이 껍질을 벗긴 왕쥐였고 배를 갈라 나온 것이 쥐똥이었으니 어찌 낯을 들고 이 진천 바닥에 발을 붙이고 살겠어요. 작은 오라버니 따라서 나도 진천을 떠나고 싶었지만 홀로 남은 아버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작은 오라버니는 성도 이름도 바꿔 살겠노라고 했어요. 언니, 오해 풀어주세요. 아버님은 언니를 믿고 사랑하시는 마음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지 중도에 번복하면 더 큰 재앙과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끝까지 불복하셨던 겁니다. 비겁하지만 아버님 의중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잘합니다, 아기씨. 어린 시누이는 아버지 이세중의 옥바라지를 했다. 이세중이 이심을 청구하고 청주옥에 갇혔을 때 어린 시누이는 극구 말렸다. 아버님 그건 아닙니다. 큰오라버니 때 홍은재 씨가 그렇게까지 음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라버니 때 홍은재 씨는 봉화에서 청주 가명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세중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아니 뭐라고? 어린 시누이가 만들어 온 음식을 먹다가 이세중은 수저를 떨어뜨렸다. 창백하게 식은 얼굴로 한동안 멍청했다.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냐? 때늦은 탄식이 숨통을 조였다. 명규 오라버니 댁에게 저는 이렇게 떠들었어요. 지금 아버님 목숨이 위태롭다.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억울한 옥사를 일으킨 당신 아버지 박지태와 당사자인 당신 모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나는 기어이 칼을 들어 우리 완산이씨 가문의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기씨. 은재는 돌개바람이 지난 뒤처럼 기부역에 먼지 끼고 어수선한 집안을 둘러보며 어린 시누이의 손을 싸잡았다. 삽사리가 달려와 은재의 곁을 맴돌았다. 핥고 빨며 꼬리를 쳤다. 은재는 시누이가 챙겨주는 대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웠다. 회경은 어찌 됐나요? 하고 물으려는데 시누이가 먼저 소식을 전했다. 명인 오라버니 갓난아기 쪽에 젖을 먹여 키워주신 유모가 계셨잖아요. 네, 계시지요.
그 할머니 아들의 이름이 회경이고요. 은재는 울컥 치미는 노여움을 삼킨다. 명기 일당들은 유모의 아들 회경까지 끌어들여 간통 운운했었다. 너무 똑똑하고 언변이 좋은 녀석이라 호락호락 넘어가고 협조할 리가 없다 싶어 대충 거론만 하다가 말았지만 어쨌거나 이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다. 풀려 나왔나요? 아직요. 수시로 말을 바꿔서 판관에게 신임을 잃었답니다. 그래저래 풀려나오지 못했어요. 종당에는 죽일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군요. 언제 한번 큰오라버님 뵈러 묘소에 가셔야지요. 그렇게 하지요. 은재는 지난 여름 청주 가명으로 이송 도중 대량역 앞을 지나게 되었고 잠시 내려 남편 이명인의 묘소를 들렀다. 허리춤을 올라오는 잡초와 묵은 풀더미에 덮여 비석은 보이지도 않았다. 옥관들의 농짓거리 반, 예우 반으로 배려된 참배는 별 의미가 없었다. 감히 곡소리를 퍼뜨릴 만한 용기도 슬픔도 없었다. 사실로 나는 홍은재를 죄인으로 몰아끌고 다니기는 하지만 말이오. 저 병든 산의 이명인이조차도 첫날 밤에 홍은재를 건드렸을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오. 그 몸으로 남자짓거리를 했겠어. 홍은재는 기필코 수처녀일 거요. 홍은재한테 전날 밤 이야기나 들었으면 하는데 어떨까? 듣는 것으로 되겠는가? 기왕지사 만천하에 공개된 전무덤이며 그 아래 좀 들춰본들 죄될 것 없지 않은가? 그들의 농짓거리는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밤이면 은재의 잠자리에서 흉물스럽게 꿈틀거렸다. 은재는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아 빗었다. 속옷이며 겉옷 그리고 버선까지 정갈하게 머리맡에 챙겼다. 촛불을 붙였다. 은재의 유일한 벗 문방사후 필목함 뚜껑을 열었다. 진술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송사는 인륜에 극악한 변고입니다. 만약 그분에게 누를 끼치는 일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제가 무수히 사지를 찢겨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순순히 달게 받겠습니다. 어찌 감히 시아버지에게 항거하여 자신을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일은 간사한 무리들이 쇠를 녹일 정도로 입방아를 찧어서 시아버지를 속게끔 만들어 그 마음을 그릇된 방면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말들이 참으로 망극하여 저의 몸을 더럽히고 있으니 원컨대 이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지금 죽어서라도 제발 저승에 가서 불결한 귀신이 되는 것만은 면하고 싶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 불효한 딸에게 재앙이 닥쳐서 부모님께는 근심만 끼쳐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니 남편의 위패를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것이 깊은 통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결백이 만천하에 밝혀져 티끌만한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혐의가 풀려 제가 원하는 바는 모두 이루어진 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다기보다 이 같은 조용한 죽음을 막기 위하여 그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주관어른이 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입니다. 어린 손자 둘구와 과부 며느리를 거느리신 저의 시아버님을 용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685년 초여름 5월 불효여식 은재 상서. 신문관께. 다행하게도 사리에 밝으신 높은 식견에 힘입어 대단히 원통한 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는 남들로부터 오직 기만을 당한 것일 뿐 그것이 실제로 시아버님 자신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저로 인하여 이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제가 저승에 가서도 제 얼굴이나 그 모습을 쳐다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히 청하오건대 이러한 마음을 가련하게 여기어서 우리 시아버님의 죄를 특별히 용서하여 주소서. 정심이 잠에서 깨었을 때 은재는 죽어 있었다. 간밤 등불 아래서 편지를 쓰면서 보이던 평화로운 얼굴 그대로였지만 은재는 분명히
죽었다. 누운 자리며 옷깃이 핏물에 젖어 있었다. 만재가 달려왔다. 애도의 빛을 숨기지 못하고 은재의 시신을 어루더듬었다. 홍의원은 은재를 봉화 명호면 양곡리에 묻어주라고 통고했다.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세중을 원망할 기력도 없다. 따라 죽은 노비 정심이며 삽살개의 무덤을 정리하면서 이승을 원망 없이 고이 떠나기만 빌었다. 이 늙은 것도 곧 가마. 홍의원은 시야가 흐려진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걸 보니 아직도 죽을 날이 멀었단 말인가. 이웃에 사는 문우 청휴제가 만시를 써서 준다. 부끄럽지만 고맙다. 봉화군 관원들의 조문 행렬이 눈에 띈다. 부끄럽지만 역시 고마운 일이다. 서원 군수가 정중하게 배례를 한다. 병마사 최숙이 하급 관원을 보내어 호상을 했다. 서원의 양반 사대부들도 장정들을 징발하여 운구했다. 여러 고을에 통문을 띄웠다. 운구 행렬이 이르는 곳마다 비가 맺어졌다. 홍의원은 관조를 사양하고 사가의 하인 노복을 동원하여 상여를 매도록 했다. 노복들이 뒤를 따랐다. 부의도 넉넉했다. 옥맞이 규행 정렬조에 은재의 행적이 몇 줄 기록되었다. 서원 군수는 홍은재를 기리는 연례 행사를 서둘렀다. 선비들에게 홍은재의 효열을 현창하고 후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홍은재에 대한 글짓기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리다니, 기릴 일이 무엇요? 그렇지요. 기를 만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저것도 다 아니요. 나는 막내딸 은재의 죽음이 가엾고 슬플 따름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소. 홍의원은 늙고 마른 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렸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손님들을 뜰악에서 되돌려 보냈다. 무엇으로도 위안을 삼을 수가 없다. 정유재가 만시를 더듬더듬 읽는다. 정절 옥의 흠을 찾음은 사람 도리의 도적이니 부인 보시기에 이 사람도 원수 같지 않았을까. 모든 오명을 씻고 자신은 편히 화하셨으니 칼끝에 원통한 피는 천년을 부르리라. 왕숙종이 엄명을 내렸다. 이세중 일가는 봉화문 명호면 양곡리 홍은재의 묘소로부터 100리 지역 내에 근접을 절대 금하라.